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덮어두고 애써 웃으며 넘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화해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깊이 베인 날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미안해졌습니다. 웃으며 넘기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너져만 갑니다.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야기. 상처를 견디는 사람들의 착각.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아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너무 착한 사람일까요? 당신은 그저 평화를 원했을 뿐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다투는 걸 피했으며 상대가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웃어버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좀 참으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접어두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지킬 수 없다고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해도 자기 마음을 외면하는 순간 그 착함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든 그것을 내면에 들이지 않는 건 내 선택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선택의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버립니다. 상대가 사과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느꼈던 분노와 슬픔을 덮어둡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설득해버린 다음 날부터 마음속에 이상한 허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미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외면한 순간 마음은 조용히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력감, 자괴감,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가 스며듭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당신을 수단처럼 대하고 마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에게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호함은 화를 내거나 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시 안아주는 태도, 당신의 감정을 다시 믿어주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말했다면 그건 정말 아팠어. 그리고 나는 그런 아픔을 원하지 않아. 그 말 한마디로 이미 충분히 당신은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억지로 미소 짓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문 앞에 이렇게 써두세요. 여기에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문을 조용히 두드릴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화해는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가 미안해에 덫에서 빠져나오세요. 어떤 사람은 늘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늘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도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괜히 분위기를 망친 건 아닐까? 상대가 불편해 보이면 자신부터 작아집니다. 그 마음 속엔 이상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면 관계가 유지된다. 내가 조금만 낮추면 사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철학자 니체는 묻습니다. 도대체 왜 너는 너 자신을 그런 값싼 존재로 만들려 하는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걸까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존을 희생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종속입니다. 이런 착각은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면 나쁜 아이가 되고 속상하다고 말하면
까다로운 사람이 된다고. 무의식 중에 각인된 신념들이 이제는 삶 전체를 조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은 사람들과의 마찰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찰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는 게 더 무서운 일이라고요.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억지로 화합하면 마음에 응어리가 남는다.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은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침묵의 균열만 깊어지게 하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과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거리를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거리는 마음을 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필요합니다. 당신이 먼저 미안해지기 전에 잠깐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지? 이 미안함은 진짜 내 감정일까? 아니면 배운 감정일까? 그 질문 앞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화해는 그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억지로 이어붙인 관계는 결국 한쪽만 피로해지다가 어느 날 스르륵 무너집니다. 그러니 정말 소중한 관계일수록 억지 화해를 멈추고 잠시 멀어지더라도 스스로의 감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결국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힘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상처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시간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그때 그 행동이 너무 아팠다. 마치 상처는 특정한 순간에 생기고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상처는 과정입니다. 그 말을 들은 후 계속해서 되뇌고 밤마다 그 장면을 떠올리고 수없이 왜 그랬을까를 반복하는 동안 상처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처음엔 그저 찰나의 언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조각을 품에 안고 다시 해석하고 다시 비틀고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갉아먹는 과정을 멈추지 못할까요? 그건 바로 상처를 준 사람이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이어지는 동안 당신은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대신 상상합니다. 대신 변명해주고 대신 이해하려 애쓰고 결국 내 마음은 또다시 밀려납니다.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마음이 묻지 않으면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당신이 애써 만든 침묵은 결국 그 사람에게 아무런 물음도 던지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상처가 되었는지조차 모릅니다. 당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진실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들이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상처의 해석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내가 느낀 고통은 그 자체로 정당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나에게 아픈 일이었다. 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상처는 계속 되풀이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설명이 없다고 마음이 덜 아픈 것도 아니고 그 설명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다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지, 그 과정을 어떻게 멈출지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철학자들의 위로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 그러니 상처를 준 사람에게 묻기보다 이제는 내 안의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아팠어. 이제는 더 이상 그 고통을 반복하지 않을 거야. 그 말 한마디로 상처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당신 안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당신의 기다림이 관계를 망칩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자주 기다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눈빛으로 이해해주기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기를.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다림인가요? 기다림은 애틋해 보이지만 실은 당신을 침묵 속에 가둬두는 그물입니다. 기다리면서 당신은 자꾸 타인의 행동을 대신 상상합니다. 저 사람도 지금 미안해하고 있겠지. 곧 먼저 연락 오겠지. 그러면서도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으면 다시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오히려 더 크게 실망하고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말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당신은 이해받고 싶었지만 상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과 같은 깊이로 관계를 바라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오해하고 계속 아픔을 쌓아가게 됩니다. 기다림은 그 자체로 감정의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내 감정도 결론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단호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선택이다.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는 순간 나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다림을 멈추어야 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도, 사과가 없어도 그 침묵 안에서 당신이 느낀 외로움과 슬픔을 그대로 꺼내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감정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꺼내어야만 당신은 다시 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야 진심이 통한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진심은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정직해질 때 통하는 거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무너지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그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부터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그 어떤 관계든 다른 방식으로 더 나은 깊이로 당신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침묵은 용서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침묵을 용서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말도 이해가 돼. 나만 참으면 되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깁니다. 하지만 침묵은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그저 말을 잃은 마음의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이 한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을 때, 당신이 내민 진심이 무시당했을 때, 그때부터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닫혀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갑자기 거리 두는 거야? 뭔가 기분 나빴으면 말을 하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자주 참았는지를, 얼마나 자주 마음을 눌러왔는지를.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물음을 남겼습니다. 말하지 않는 정의는 존재하는가? 당신의 마음이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은 침묵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때로는 분노가 되어 엉뚱한 순간에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너무 사소한 일에도 울고 아무 말에도 가슴이 뛸 정도로 예민해집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눌러왔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감정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막습니다. 감정이 흐르지 않으면 그 마음은 곧 고여서 썩기 시작합니다. 진짜 용서는 마음속 상처를 인식하고 그 고통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가 진짜 치유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나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았던 그 모든 날들이 이제는 하나의 무늬로 남아 당신 안에 성찰이 되어야 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말 없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크다. 하지만 철학은 덧붙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부서진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마음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팠다면 아팠다고 말해도 괜찮아. 그 말 한마디로 당신은 누군가의 이해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이해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묵은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6번째 이야기. 다정함으로 위장된 무례를 구분하세요.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말. 겉으론 농담처럼 들렸고 표정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끝엔 웃음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순간 멈칫했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저 사람은 그냥 원래 저런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말은 웃었는데 속은 멍이 든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게 바로 다정함을 가장한 무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말할 때 적절한 말과 행동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지나친 솔직함도 무례가 되고 과한 침묵도 외면이 된다고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넘은 말투를 농담이라는 포장지로 감쌌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무례함이 다정함의 탈을 쓰면 당신은 그것을 쉽게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얼어붙고 이건 나만의 문제일까라는 의심에 휩싸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합니다. 타인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 하지만 다정한 무례는 타인을 말장난의 도구로 삼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감정의 농담으로 발산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허락이라 착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무너지기 전까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순간 조용히 마음속에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건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 아무리 농담이어도 나는 웃을 수 없어. 그 말을 속으로라도 단단히 되뇌일 수 있어야 당신은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철학은 반대로 말합니다.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된다. 진짜 다정함은 상대의 마음을 배려합니다. 진짜 유머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것만을 말합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상처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말에도 웃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웃음보다 더 귀한 것이니까요. 7번째 이야기. 좋은 사람 콤플렉스를 버리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불편한 말을 꺼내지 않고 어느 자리에서도 밝게 웃으며 누구와도 다정하게 지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늘 먼저 양보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안부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니체는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내 안의 정직한 분노를 억누르는가? 왜 그렇게까지 착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조금 당황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스스로를 너무 오래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착해진 것이 아닐까요? 갈등이 무섭고 외면이 두려워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게 싫어 자꾸만 괜찮아를 말하며 마음을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지만 좋은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믿음은 결국 스스로를 옥죄는 감옥이 됩니다. 그 믿음 아래에서는 분노도 슬픔도 서운함도 모두 금지당합니다. 그 감정들이 나를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눌러온 당신은 어느 날 고요한 무표정이 되어버립니다. 속은 복잡한데 겉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그 모습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좋은 사람이라는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진짜 철학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타인의 판단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당신이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누구도 늘 밝을 수 없고 늘 친절할 수 없으며 늘 괜찮을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허울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슬픔과 분노가 말할 공간을 빼앗아 갑니다. 이제는 그 옷을 벗어야 합니다. 때로는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며 멈춰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진짜 사람이 됩니다. 기쁘면 웃고 서운하면 말하고 힘들면 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이제 그만. 당신이 먼저 당신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8번째 이야기. 자꾸 같은 상처를 반복하는 이유. 왜 우리는 비슷한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서도 반복해서 받게 될까요? 처음엔 그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정했고 잘 맞는 줄 알았고 뭔가 진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익숙한 말투, 익숙한 무시, 익숙한 외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또 이런 관계를 선택했을까? 왜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건 마음의 패턴 때문입니다. 특히 어릴 적 경험한 상처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함이 되어 비슷한 상황에 계속 끌리게 만듭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을 통해 삶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 반복이 자기 파괴적인 것이라면 그건 반드시 멈춰야 할 패턴입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전부를 주었고 기대를 걸었고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차갑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을 지켜줄 수는 없다고요. 외부의 구원은 오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가 자신에게 정직해질 때 비로소 반복은 끊어집니다.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그 말에 약한지, 왜 그 행동에 흔들리는지, 왜 그 사람 앞에서만 작아지는지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단순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 그런 무시를 받는 게 익숙했기 때문, 사랑은 그런 식으로 얻는 거라 믿었기 때문. 하지만 당신은 그 익숙함에서 벗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과거는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지금은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은 단절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이제는 반복을 멈출 수 있다는 자각,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용기.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던 사랑이 아니야. 이런 관계는 나를 아프게 해. 나는 더 이상 익숙한 아픔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곧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는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언 이후 당신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9번째 이야기. 사과 없는 관계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난 줄 알았는데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내 안의 감정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말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그 한마디가 없으면 마음은 끝났다는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 한 번만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해줬으면 당신은 그렇게 마음속에서 계속 그 사람과 대화합니다. 혼자서 수십 번, 수백 번 그 장면을 다시 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쁘게 살아가고 이미 다 잊은 얼굴로 살아갑니다. 당신만 그 순간에 멈춰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누구도 타인의 감정을 함부로 무시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과 없는 관계는 당신을 그저 이용 가능한 존재로 취급한 것입니다. 사과는 단지 예의가 아닙니다. 마음을 회복하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놓이지 않으면 당신은 끝없이 마음속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억누르게 됩니다. 그게 아팠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내가 왜 울었는지 들려줄 수 있었으면,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 말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를 요구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공감하라고요. 내가 그런 말을 듣고 힘들었구나. 그 상황은 정말 아팠던 일이야.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도 내 감정은 틀리지 않았어. 그 공감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과를 받아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과 화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과 없는 관계에서 당신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을 타인에게 맡길 게 아니라 스스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를 위해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아팠다는 건 그 자체로 충분한 이유야.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을 비로소 그 관계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마지막 이야기.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처받은 뒤에도 마음 한켠엔 이런 기대가 남습니다. 언젠가 다시 연락 오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를 떠올리겠지. 그 사람도 후회하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두는 올가미입니다. 기다릴수록 당신은 점점 작아지고 그 사람은 점점 멀어집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라. 그 사람의 후회나 선택을 기대하기보다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그 관계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가? 지금 나는 그 아픔 이후 어떤 경계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나는 나를 예전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 사이에 간극이 없고 애매한 말로 마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무심한 듯 다정하거나 다정한 듯 차가운 말로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처를 흘려듣지 않으며 무너진 마음 앞에 함부로 조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은 당신을 기다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태도로 사랑합니다. 그 태도는 반드시 느껴집니다. 아무리 말이 없어도 그 사람의 시선, 기다림, 반응 속에서 진심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심 앞에서 당신은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런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시험하지 않는 사람,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나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상처 속에서도 이제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지나온 당신이기에 더는 아무렇게나 다뤄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당신 자신이 먼저 믿어야 합니다. 철학자들의 말은 결국 하나로 향합니다. 존엄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정할 때 비로소 빛난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당신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상처 위에 관계를 쌓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에서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 다짐 하나가 당신의 다음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내면을 한결 단단하게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처 준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여정 속에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때 하지 못했던 말, 지금이라도 꺼내고 싶은 감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그 기억을 조용히 떠올리며 오늘 밤만큼은 당신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철학은 늘 조용히 기다립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다시 존중하는 그 순간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